안녕하십니까. YTN 편성 개편을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분 좋은 귀갓길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 전통 색채를 녹인 걸그룹 아이브의 뮤직비디오가 중국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네 문화를 훔쳤다는 건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여러분이 보시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왕 나훈아 씨가 은퇴 콘서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한 발언이 일파만파 정치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잠시 뒤 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여야가 내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 조항은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사이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절인 오늘 양대 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독점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노조 파괴를 통해 반민주, 반민생 정권의 속성을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서 이번 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인데, 의대 정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10% 넘게 성장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핵심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1명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3%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됐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게 어떤지 물었더니 3명 가운데 2명꼴로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려 머리를 싸맸지만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되려 0.65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사기업에서 시작한 출산 시 1억 원 지급 방안을 정부가 시행하면 어떨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3,6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62.58%, 8,500여 명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 명 기준 약 23조 원이 들 거로 보이는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63%를 넘었습니다. 다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예산을 1억 원 지급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자 찬반 의견이 50대 49로 팽팽히 맞선 겁니다. 설문 댓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거나 세수 낭비가 될 거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우리 주거 정책이라든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완화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거 지원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관련 부처의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으로 실제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설문이 정부 정책을 되짚어볼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가 사실상 한 달로 늘어나고 경력 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인구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재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업종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 경력 단절 남성을 채용하는 기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10명 가운데 4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3세에서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8.5%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51%, 지난 2020년 39.1%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면서 노동 정책과 국정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 세종대로 절반이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134회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연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거부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이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반노동정책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들에게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의 절규는 보이지 않기에 노조 혐오로 노동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년 만에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열었던 한국노총은 올해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이번 총선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갖다가 반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입니다. 양대 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주요 이슈로 떠오른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있는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며 일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일부 환급해주는 K패스 서비스가 오늘 본격 시작됐습니다. 카드 등록자 수가 벌써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K패스를 사칭한 가짜 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다희 씨는 K패스를 첫날부터 이용하려고 발빠르게 신청을 마쳤습니다. 본가가 파주고 직장은 용인이라서 일단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K패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환급이 된다고 들어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K패스가 출범 초기부터 흥행 조짐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가입자는 107만 명.
신규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82만 명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전국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 첫날 경기나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몇만 원 정도 세이빙이 되니까 그래서. 다만 주의할 점은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급도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20만 원까지만 환급률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절반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 지출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의 경우 20만 원까지 20%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2만 원의 경우 절반인 만 원에 대해서만 2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최근 K패스를 사칭하는 앱도 횡행하는 만큼 공식 앱을 설치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 19일까지 할인 지원 행사를 엽니다. 소비자가 행사를 진행하는 마트와 온라인몰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합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며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9조 1,9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5조 6,25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정책대출 상품의 재원 변화와 공모주 투자 수요, 신생아 특례 대출 공급과 대환 대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판단에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신문 중 내린 요청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원고인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로 부적절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판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의협의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택 시민회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며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측이 범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발언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이 공언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해 이달 말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오늘부터 가장 낮은 단계로 하향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4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병동입니다.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까지 모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마스크 없이는 들어올 수도 없었던 이곳 입원병동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했던 입원 환자들은 모처럼 가벼워진 얼굴이 그저 즐겁습니다. 환자와의 소통은 물론 진료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진도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많이 답답해하시고 말씀이 잘 안 되시거나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또 의료진하고 소통하기가 힘들었는데 저희들도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표정, 분위기, 심리 상태들을 잘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벗은 지 한참 지난 상황. 가족의 얼굴을 마음 편히 볼 수 있게 된 보호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편하죠.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밖에서 자유롭게 하듯이 하니까 너무 편하고 소리도 잘 전달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입원 환자들까지 마스크를 벗으면서 일시적으로 감염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 시대로 접어든 만큼 이에 맞게 부작용과 여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첨예하게 맞붙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은 국민의힘이,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입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1명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국회의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여당이 양해한 겁니다. 활동 기간도 1년으로 하되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조사 방식을 놓고는 민주당이 양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독소 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이태원 특별법 논의도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지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최근 양당 원내 지도부가 대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물밑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리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재표결을 합의하면서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일단 빈손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싸우는 국회가 아닌 협치하는 국회로 마무리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에 관해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실현 여부는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겠지만 또 다른 쟁점 최상병 특검법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은 지지부진한 수사 대신 특검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활발히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팽개치고 특검으로 가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이 합의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그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을 자꾸 합의하라고 던지면 서로 힘만 든 거죠. 전세사기 특별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대목을 놓고 야당은 민생 우선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합니다. 합의를 위한 대화도 저희들은 할 거고 의장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병 법이라든지 전세사기법이라든지 아직 이견이 있거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법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의를 한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야당은 여당 협조를 얻지 못해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일단 통과를 시켜놔야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전 재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장 측은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합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벼르고 있습니다. 자칫 본회의가 파행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뒤 17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며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의원은 주변의 원내대표 출마 권유와 관련해 자신은 다른 좋은 사람이 하면 돕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거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출마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 자체로 주제 넘은 일이라면서 나중에 입장을 전달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이철규 의원과의 대표, 원내대표 연대, 이른바 나이 연대설은 고약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이 연대설은 지난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한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유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정당이 총선 3연패를 했고 국회에서 소수가 되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할 일이 뭔지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당원 투표 100%인 당대표 경선 룰은 불과 1년 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간 분이 만든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당심 100% 룰에 당이 망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충북 재난 책임자인 김 지사가 참사 당일 관계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등 위험 연락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고 침수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로서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해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에서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열린 재판에서 자신은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직후 보인 태도 등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오 씨가 지인 행사를 하며 약물을 처방받고 또 지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으며 협박한 정황도 담겼는데요. 오 씨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로폰과 수면제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무직이라고 답한 오 씨는 상습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오 씨 공소장에는 더 상세한 범행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선수 때부터 수면제를 상습 투약해왔고 은퇴 뒤에는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투약량을 늘리다 중독에 이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인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던 오 씨는 지난해 8월에는 직접 명의까지 도용해 투약에 나섰습니다. 미리 외워놨던 주민등록 번호를 활용해 지인인 척 행세한 건데 전북 전주시에 있는 병원까지가 처방전을 받아낸 뒤 주변 약국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걸로 나타납니다. 또 지난 3월에는 필로폰 투약을 알리겠다는 여자 지인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는가 하면 A씨가 도망가려 하자 멱살을 잡고 지하로 끌고 가는 등 협박한 걸로 조사됐는데 오 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협박 관련 혐의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의 폭행 협박 피해자로 공소장에 명시된 A씨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세종시 한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여중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CCTV를 분석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붙잡아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며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세종시 세lum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중학생 2명이 머리와 발 등을 다쳤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크레인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합동 감식은 내일 진행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멋대로 얽힌 철근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있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무너진 교량 사이를 분주하게 오갑니다. 작업자 6명과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 등 7명이 다친 서해안 우회도로 교량 건설 현장입니다. 붕괴 사고 다음 날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경찰과 시청 등 관련 기관에서 줄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교각과 교각 사이 콘크리트 빔 9개가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여기 이 빔이 무너져 도미노처럼 쓰러진 건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8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콘크리트 빔을 매달아 다리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위치를 맞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레인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대상이라든가 범위는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걸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그걸 확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고가 난 교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고 SK 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아 완공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한 뒤 시공사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 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설계도와 공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갖췄는지,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폭우 피해를 겪은 중국 남부에서 산비탈의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량 18대가 함께 추락하면서 화재로 이어져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낭떠러지처럼 싹둑 잘린 고속도로 잔해를 비춥니다. 幸好开得慢一点，哇，走不了了，走不了了。 새벽 2시 10분쯤 중국 남부 광둥성 메이저우 산비탈에 놓인 고속도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18대가 추락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19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5월 1일 자정, 노동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작에 맞춰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지 당국은 현장 지휘부를 차리고 500명 넘는 인력을 투입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公路塌方路面长约 17.9米，面积约 184.3平方米。 지역 매체들은 최근 광둥성 일대에 내린 폭우 탓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구간 말고도 주변 고속도로 19곳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추가 산사태나 홍수,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요즘에 제로 슈거 소주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반 소주와 열량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또 비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의미인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대형마트 주류 코너 한가운데에 제로 슈거 소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로 슈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성분을 분석했더니 당분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 5개 제로 슈거 소주에서는 모두 당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주 역시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제로 슈거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량 역시 일반 소주보다 100ml당 최소 2.6kcal에서 최대 14.7kcal 낮은 데 그쳤는데 그마저도 도수가 더 낮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알코올 도수에 따라 열량이 차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류 차이가 소주 열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소비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맥주의 경우 알코올 0%는 무알코올로,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 대상 소비자 절반 넘게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통 비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 함량이 0.0, 무알코올 맥주는 0.00이라고 제품에 표시하는데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비알코올 맥주 산다고 하면은 보통 알코올이 아예 안 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0이랑 0.00도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임신부의 경우 이를 모른 채 비알코올 맥주를 마실 우려가 있는 만큼 명확히 표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0.03%라고 알코올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의 경우에는 0.0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들의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포함됐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함량이 0.0이라고 쓸 수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개선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공략이 거세지면서 올해 1분기 해외 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구액 1조 6,476억 원 가운데 중국 직구액이 9,384억 원으로 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해외 직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40.5%에서 1년 만에 16.5%포인트 늘며 모든 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압박했다고 미국 타임지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아주 부유한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타임지는 이런 발언을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28,500명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라파 진입 작전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에 반대하는 인질 가족과의 면담에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라파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최고위급 이스라엘 관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에 이후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신의를 다했다면서 휴전 성사 여부는 하마스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을 하더라도 라파에 진격을 하겠다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은 신의를 다한 것이라며 공은 이제 하마스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만큼 하마스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I wouldn't say that we're overly confident, Aurelia. I would say we're being very pragmatic about this. This is a good proposal. It's a really good proposal. And Hamas ought to jump at it.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real and important progress, but more still needs to be done. 미국은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 발언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휴전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에 진격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난민 150만 명이 빼곡한 라파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o any kind of operation that does not address some of these key concerns would certainly be opposed by us. 협상안 수용 시한과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은 5월 1일까지로 못 박은 데 반해 미국은 시간이 중요하지만 데드라인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말해 이스라엘과 의견 차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일부 중국 누리꾼들 악성 댓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관련 내용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브의 뮤직비디오 신곡 나왔는데 해야라고요. 네. 한번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컨셉은 그런 겁니다. 해를 사랑한 호랑이, 또 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호랑이를 이제 등장시켜서 이제 곰방대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서로 피는 장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또 부채로 이렇게 추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제 중국 네티즌 누리꾼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의상과 무대에 등장한 한국식 그런 색채, 또 심지어 저 구름 보이시는데요. 저 구름도 중국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국 누리꾼이 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들고
또 퓨전 한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중국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구름이 자기네 거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요, 대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에 저렇게 산수를 이제 구름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저거는 사실 중국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문화 기호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구름하고 또 굉장히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차별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뭐 퓨전 느낌도 나고 네. 좀 신선한 느낌도 드는데 과거에도 걸그룹 무슨 작품 가지고서 뭐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역시 아이브의 멤버인 이제 장원영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봉황 모양의 비녀를 착용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중국 누리꾼이 봉황 무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 고유 양식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봉황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창조적으로 했는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등장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제 중국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23년에도 뉴진스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영상에 출연해가지고 한지 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중국 누리꾼들이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탈리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화지를 제치고 심지어 문화재 복원에도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함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평가절하한다는 것, 그리고 원조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2021년에도 제니가 이제 블랙핑크 이제 멤버로서 붉은색 의상을 착용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도 중국 누리꾼들이 홍하이얼 같다, 그러니까 붉은 아이 같다라는 건데 인터넷 사진을 보게 되면 붉은 망토 같은 옷을 입은 아이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과 이제 제니가 똑같다는 건데 사실 똑같지가 않고요. 또 머리 스타일도 똑같다는데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제니가 착용했던 옷은 가슴 쪽에 큰 꽃이 있거든요. 근데 망토를 쓴 아이와 뭐가 같다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건 경강부회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파레돌리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똑같다고 생각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착각 현상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황은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쓰고 있고 일본 황실에서도 쓴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동양 전체에서 다 이제 그런 문화 양식이 있는 거고, 문화 양식은 진화를 하거든요. 하나 이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라틴 문화다, 뭐 아니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문화다. 그러면 이렇게 유럽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럽 양식 같은 경우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대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도 창조성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억지 주장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파묘, 파묘에서도 그 배우들이 얼굴에 한자를 적은 걸 가지고서 좀 중국 네티즌들이 놀리는 그런 댓글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또 정작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영화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한자를 우리 이렇게 몸에다가 이제 새기지 않는다라고 중국 누리꾼들이 밝혔던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글자를 그렇게 몸에 새기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속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뭐 글자를 그렇게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자의 기원도 사실은 한족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동이족에서 유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국도 불리한 게 사실 많다고 보고요. 이 근원의 원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고 또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적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의 어떤 피해의식을 스스로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서경덕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누리꾼들이 열등감이 심해져가지고 비뚤어진 중화 사상을 좀 드러내는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도가 넘은 트집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대로는 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 콘텐츠는 뭐 K-팝을 비롯해서 영화 드라마들이 계속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민 중심의 산업주의, 특히 한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알령을 통해 가지고 교류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트렌드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자국의 어떤 소유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상응하는 대응 논리들을 문화적 관점에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불과 7일 만에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1000만 관객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1000만 관객 돌파가 이제 한층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왜냐하면 2014년에 명량이 개봉을 했을 때 이때 7일 만에 이제 60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명량하고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명량이 1,700여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부동의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도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뭐냐면 이 명량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선을 보였던 작품인데 이게 7일 만에 600만을 돌파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 2, 3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문이 많이 돌았고 또 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대개 개봉하자마자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범죄도시 같은 경우 2도 2022년에 12일 만에 600만을 돌파한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제 1235만 명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의 봄은 18일 만에 600만, 파묘도 11일 만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묘보다도 좀 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연휴를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극장을 가셨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린이날 연휴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4월 달 같은 경우 비수기인데 비수기에 개봉을 해서 지금 5월 첫째 주 연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 말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3보다는 약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5월 6일까지도 파죽지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 다음 주에 초에 1000만을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 3가 1043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최종 스코어가 1068만 명이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여만 명 올라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힘이 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중반을 넘어가기 전에 1000만을 돌파하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에 철반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가기에는 좀 힘에 겹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연작 시리즈가 있는 영화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일주일 만에 500만 돌파라는 거 사실 대단한 스코어인데요. 네.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인기를 끄는 비결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시사회를 가지 않고 이제 개봉하는 날 영화를 보고서 일반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전히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고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동석 특유의 그 유머와 재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의 어떤 단순한 그런 목적 의식에 따라 가지고 뭔가 시원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보고, 또 마동석 같은 캐릭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실화가 갖는 어떤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유머 재치를 통해서 재미있게 한편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목적을 갖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약간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어떤 작품인지를 분명하게 보고 가시면은 좀 실망을 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파타야 살인 사건인데 이건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다뤘던 실제 사건이고 또 다른 드라마에서도 다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타야 살인 사건은 2015년에 태국의 이 파타야에 있는 고급 리조트에서 25살의 우리 청년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거든요. 이제 시체가 유기된 상황이었는데 이 청년의 직업은 뭐냐면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이제 취직을 시켜준다는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배경은 태국이었죠. 영화에서는 이제 필리핀입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제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 그리고 끝내 이제 살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 외에 어떻게 이제 그 도박 범죄단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상력과 나름대로 이 영화만의 독특한 접근이 있고, 전작 시리즈가 이제 그랬듯이 이 마동석 씨가 기획을 짜가지고 특히 악인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일망타진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건 해결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마동석 씨가 이 범죄 도시를 8편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보완돼야 할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마동석 씨 나이가 젊다 그러면 뭐 10편 이상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OTT 드라마들 보면은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범죄 소재를 가지고 한 편 한 편씩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5, 6편 더 준비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 드라마에서도 저 정도 에피소드는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과연 흥미도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벌써부터 좀 식상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펀치라든지 뭐 유머들 같은 게 오히려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찐팬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외에 재밌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한국판 어벤져스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벤져스 팬들은 좀 약간 불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어벤져스 편으로서 이 한국적인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면, 이 박지환 씨가 나옵니다만은 이 장희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빌런 악역을 활용해 가지고 이 범죄 집단을 퇴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빌런들과의 연대, 빌런과의 어떤 확장 이런 거를 좀 더 잘해본다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정기환 서사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면 뒤에 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다시 또 점화되고 있던데요. 이 다양성이 저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게는 81%, 많게는 뭐 85%까지 스크린을 장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2,800개에 이르는 스크린을 이 한 영화가 장악한 것이 맞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영업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관객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70%가 채 안 되거든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관객이 돌아오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영화가 독과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유연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좀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뭐 영화 관객들이 좀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좀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스크린을 너무 독과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상영업계도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황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지금 은퇴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서트에서 한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으로까지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제목이 라스트 콘서트 고마웠습니다라는데, 그래서 진짜 은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은퇴를 전제로 하고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이 말만은 하고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긴 이상한 집단이다 이런 이제 맥락의 발언을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맥락은 이렇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그 나훈아 씨가 통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가수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사회적 메시지도 생각을 이제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이제 그 원래의 마음, 어떤 맥락 이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셨고, 네. 이 나훈아 씨가 노래도 안 부르고 이제 글도 안 쓰겠다고 말을 했어요. 은퇴 결심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용필 씨도 그렇고 나훈아 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현역으로서 음반이라든지 앨범 그 노래들을 이제 취입을 하지 않는데, 지금 계속 현역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 그러니까 보이세요. 저는 건강하시는데 이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고 아마 창작의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노래가 아닐 수도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라는 점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뭐 은퇴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꼭 은퇴하겠다라는 점보다는 창작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같이 그냥 즐겨주세요라는 양해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티켓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 무대였던 송도 공연이 예매 개시 3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면서요. 네, 전석 3분 만에 이제 매진이 이제 됐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몇 분 안에 이제 매진이 됐는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늘이 있는데 이렇게 매진이 된 이유는 바로 이제 매크로라고 한 프로그램 때문에 일시에 판매가 되고 바로 또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두세 배 이르는 암표가 돌면서 좀 약간 씁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앞으로 공연이 많이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에 관련된 관련 개정법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쉽게 근절이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런 매매에 관련돼서 암표를 매매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개별 개인들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도 좀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암표 자체를 매매하는 것을 좀 규제를 해야 이렇게 나훈아 씨의 진정성 또 좋은 공연들이 팬들을 중심으로 잘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동안 날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는데요. 지금은 서울 기온이 23도로 아직 기온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만큼은 아니지만 날이 꽤 선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광주와 전남 내륙에서는 22시 전후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4도, 춘천 26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선선함이 감돌았던 다른 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한, 일부 이견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에 여야 추천 각 4명씩 모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진통을 겪어왔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건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회담 이후 논의에 물꼬가 튀었다는 건데 다만 여야 협치의 분위기가 22대 국회로까지 이어질지에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의 실마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별법의 일부 규정을 독소 조항이라고 콕 집어 말하며 이견만 확인한 줄 알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독소 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정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이틀 만에 전격적인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이번 회담으로 정부와 야당이 소통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에 이어 여야 협치 국면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반영된 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협치의 분위기가 오래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22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강공을 예고했고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당일 당선인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본질과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다며 의미 없는 회담이라고 혹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대통령실과 달리 민주당은 의제 협상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여권과 야당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과정에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김 의장이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생환한 민주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비속어를 퍼부은 건 한 유튜브 방송에서였습니다. 본회의 안건 상정의 열쇠를 진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라며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은 겁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똑같은 윤석열이나 다 똑같. 논란이 일자 박 당선인은 방송이 시작한 줄 몰랐다며 곧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차기 국회의장직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김 의장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다면 김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나서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등의 입장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김진표 의장님께서 통신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최혜병 특검이 구성되고 그리고 이 통신 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의장에게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라고 하는 건 국회 합의 정신과 협치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거친 말들은 그만큼 해당 법안이 여야 이견이 큰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방증합니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대세론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변 권유가 있었다며 출마를 고심하는 듯하던 이 의원은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면서 불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애초 다른 좋은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면 돕겠다던 자신의 뜻에 변함이 없단 겁니다. 또 지금 출마냐 불출마냐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건 그 자체로 주제 넘은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누군간 악역을 맡아야 한다며 출마를 고심하는 듯 하던 태도와는 다른 기류입니다. 이는 당내 확산하고 있는 친윤 이철규 불가론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거로 분석됩니다.
그동안 이제 주요 직책을 많이 맡으시다 보니까 그런 좀 거부감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이런 모습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아직 공식 출마자가 없는 구인난 속 단독 출마설까지 나온 가운데 이례적으로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미뤄진 것도 이 의원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고 후보자들의 비전이나 또 원내 운영과 관련된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군에선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이 고심 중이라고 밝히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이 출마해서 이 수도권 선거를 좀 한번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혹시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번번이 구인단을 겪으며 좀처럼 총선 참패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혁신과 쇄신, 변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거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판단에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신문 중 내린 요청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원고인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로 부적절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판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1:1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협이 내세운 협의체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의협 집행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건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입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과 원팀을 꾸려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1:1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무게중심이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대화로 옮겨간 셈입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계가 온전히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만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확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며 이번 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시 계획 확정을 앞두고 변수가 생겼지만 정부와 의료계 대화 추진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증원 확정을 잠시 미루고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의협 역시 강경 대응 대신 대화에 나설 시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을 시작으로 교수들의 휴진,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 신고만 700건 넘게 접수된 상황.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대표가 다시 경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메디스태프 대표 김모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는 지난 3월 진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충북 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참사 9개월 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김 지사의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참사 당시 유족 등이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충북 지역 재난사고 대응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렸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 제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족 등이 요구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보고서를 내고 김 지사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체계를 만들어 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들은 결국 이제 기관장급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충청북도 담당 부서 공무원 등의 기소 여부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A씨는 그젯밤 9시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술에 취해 감정적인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 여러 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대구에서는 30대 여성이 차에 깔려 숨졌는데 역시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우회전하더니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밀려난 택배차는 옆에 있던 차들과도 부딪힙니다. 잠시 뒤 사고를 낸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 주변을 서성입니다. 새벽 2시쯤 대전 정림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 7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차가 이게 완전 돌아가고 깜짝 놀랐죠. 2대를 받고 택배차를 다 밀고 나간 거예요. 옆에 4대를 같이 밀어버린. 사고를 낸 차에서 내린 남성과 여성은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 소유주의 집을 확인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안에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는 점으로 미뤄 짐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대로 누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30대 여성이 승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차 블랙박스를 통해 숨진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차에 탄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바닥에 누워있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부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핵심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먼저 황윤태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지난달 우리 수출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기업들의 대표 품목인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단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것도 전기차 판매 둔화로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던 자동차는 지난달 활짝 웃었습니다. 친환경 고가차와 SUV 덕분에 수출 증가세로 돌아섬과 동시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 수출이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114억 달러로 대중 수출을 앞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5.4% 늘어난 547억 3천만 달러로 14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를 뛰어넘는 106억 달러로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이 지적되어 온 기존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지정 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하면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먼저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법인의 지정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또 지정기간 내라도 2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거나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또 9개 중앙 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적용되어 온 최대 7%의 위탁 수수료 상한 적정성 여부 등 수수료 체계가 검토됩니다. 정부는 도매시장 경쟁 확대와 유통 경로 다양화 등을 통해서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사기도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앞으로는 사과 한 개씩 낱개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만 사고 포장 등 유통 비용을 줄여서 가격은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사과 한 봉지에 18,900원. 치솟은 금사과 몸값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봉지로 사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 단계 비용 가운데 69%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뛰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포장을 아예 없애고 낱개로 팔기로 한 겁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청과와 축산, 양곡 외에 수산물까지 판매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거래 품목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산지 출하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상품을 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깔판인 이른바 팔레트는 그동안 공급업체 독점으로 유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계기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유통마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입니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이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 수준입니다. 이 중에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10근무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가 사실상 한 달로 늘어납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고용한 기업도 지원을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자산 형성을 도와서 경제 역동성을 주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이승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미 정점을 찍고 줄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늘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배우자에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졸업 미취업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구직 등 미래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 기업의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 개방을 지원합니다. 대학 편입 제도를 개선해 도전의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확대합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를 전면 개편해 자산 형성도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시 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 제도 개선 등 ISA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도입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책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열차 KTX 청룡이 오늘 낮 12시 35분 부산에서 출발한 첫 열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낮 12시 부산역에서 KTX 청룡 개통식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된 KTX 청룡은 최고 속도 시속 352km를 낼 수 있는 열차로 매일 경부선 4회, 호남선 2회 모두 6회 운행합니다. 정차역도 최소화해서 서울, 부산은 2시간 17분, 용산, 광주는 1시간 36분 만에 주파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거 누락해서 엉터리 자료를 발표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가 발견된 올해 초부터는 해당 통계를 사실상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될지는 알 수가 없어서 파행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3개 부문에서 모두 19만 2천여 가구를 누락 집계한 국토부. 전년에 비해 인허가는 25.5%, 착공은 45.4%, 준공은 23.5%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감소율과 큰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준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였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 모두 이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발표됐습니다. 집계 방식을 지난해 7월부터 국가 기준 데이터를 통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오류가 발생한 건데 국토부는 올해 초에서야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월 말에 저희가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인허가하고 착공은 전혀 잘 못 느꼈고 그걸요. 준공은 좀 이상하다. 설마 전산 오류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문제의 조짐은 발견했지만 세부 내용을 알 수 없어 냉가슴을 앓으며 석 달 동안 오류 찾기에 진땀을 뺐습니다. 더욱이 집계 시스템을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수도 없어 올해 1월치 통계부터는 사실상 수작업에 가까운 방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통으로 그걸 받아다가 하나하나 대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눈으로 그냥 다 했다는 겁니까? 휴일도 우리 부동산원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휴일도 반납을 하고 매일 밤 12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새 시스템이 언제 완벽히 개선되느냐인데 개선 작업 역시 원래 업무를 맡았던 용역업체가 그대로 맡아 또 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로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을 선임했는데 이번엔 무결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국내 드론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로 군집 비행 기네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오늘 국내 드론 기업 유비파이가 드론 5,290세대로 군집 비행에 성공해서 세계 최대 규모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세계 기록은 지난 2021년 중국 회사가 기록한 5,164대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기업 파블로 항공이 불꽃 드론 1,068대 군집 비행으로 이 부문 기네스 기록을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군집 비행은 오는 9일 밤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월드 드론 라이트 쇼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하나팬들 앞에서 백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프로야구 한화의 류현진 선수 복귀 이후 두 번째 승리를 따내며 국내에서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한미 통산 200승인데요. 이르면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팀이 4대2로 앞선 5회,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선배 추신수의 2루타를 맞고 다시 위기에 몰렸지만 원아웃 1, 2루에서 리그 타격 1위 에레디아를 병살로 잡고 승리 요건을 갖췄습니다. 6회에도 등판을 자처해 첫 3자 범퇴를 기록한 류현진은 국내 복귀 이후 가장 많은 103개의 공을 던지고 임무를 마쳤습니다. 팀이 8대2로 승리하면서 세 번째 도전 만에 시즌 2승, 국내 통산 100승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진출 직전인 지난 2012년 빈약한 팀 타선 탓에 9승에 그치면서 오래 밀어놓았던 기록이라 데뷔 첫 승만큼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하고 데뷔 첫 승했었던 경기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BO 리그 통산 100승은 33번째입니다. 팀의 대선배 송주루 전 코치가 210승에 금자탑을 쌓았고 현역인 기아 양현종이 170승으로 대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류현진은 197경기만 했다는 100승이라 김시진과 선동열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최소 경기, 왼손 투수로는
가장 적은 경기를 뛰고 거둔 기록입니다. 경기 후 동료들의 물세례뿐 아니라 뜻깊은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축하 선물을 안겼고 장민재는 특별한 기념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류현진도 만루 홈런으로 승리를 놓은 노시환에게 직접 소고기를 구워주며 기록을 자축했습니다. 류현진의 다음 목표는 한미 통산 200승. 22승이 더 남았는데 현재 기량과 체력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내년 시즌 막판쯤엔 닿을 수 있는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거고 좋은 모습 보여주실 테니까 지금처럼 항상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죠. 네, 맞습니다. 햇볕도 강해서 저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온이 점점 더 크게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수도권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지역은 4도에서 8도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날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9도면 거의 한여름 수준인데 저는 이제 슬슬 에어컨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에어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에어컨 사용하기 전에 필터 청소 하시나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사용한 다음에 청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다시 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요. 청소할 때는 꼭 칫솔이나 천에 에어컨 전용 세제를 묻혀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전용 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물에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그것도 좋죠. 그리고 햇볕에서 말리면 변형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어린이날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케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